그 순간 저는 숨이 새는 줄 알았습니다. 하객 200명이 가득 찬 예식장 연회장에서 시어머니께서 마이크를 잡고 서 계셨습니다. 막내 도련님의 결혼식 피로연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꽃이 놓여 있었고 웨이터들이 샴페인을 돌리고 있었고 저는 남편 옆에 서서 딸아이 소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쁜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3대째 이어온 박간의 전통 떡집, 본점과 2개 분점, 그리고 관련 건물 전부를 오늘부터 준혁이 부부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가 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하셨습니다. 준혁이 아들을 낳아 대를 이을 테니 집안 사업은 당연히 준혁이가 맡아야지요. 승민이도 이해해 줄 거예요. 며느리도요. 남편 승민은 제 옆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2해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쌀을 불리고 밤 11시까지 떡을 찌던 12해. 그 세월이 지금 이 박수 소리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는 7살이었지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어머니 앞에 서서 조용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머니 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 말과 함께 남편은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조용하고 또렷하게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제기를 이스톱부, 연회장이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아입니다.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일입니다. 남편 박승민과 결혼한 지 12해가 되던 해의 일입니다. 막내 도련님 준혁이의 결혼식 날이었고 그날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박간의 전통 떡집은 동네에서 꽤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30년 전에 시작하신 가게였고 명절이면 줄이 골목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물려받을 때는 분점도 없는 작은 가게였지만 우리가 함께 일군 12해 동안 분점이 2개 생겼고 인터넷에도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일했는지는 제 손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쌀가루를 만지다 보면 손이 튼다는 걸 결혼 첫 해에 알았습니다. 명절 전날은 새벽 2시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렇게 가게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것을 제대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준혁이 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딸 소희를 낳았고 그날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아야, 다음엔 아들 낳아야지. 그 말이 저한테는 칼처럼 꽂혔습니다. 준혁이 부부 미진 씨가 아들을 낳던 날 시어머니는 산부인과에서 밤을 새우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아주시든 아니든 이 가게가 우리 가족의 것이고 소희의 미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함께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날 피로연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연회장을 나오며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를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부르셨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따라 걸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제 무릎 위에서 잠들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소희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남편이 나왔습니다. 제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아야, 미안해.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미안해. 남편의 눈이 붉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 어머니 밑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날 밤 우리는 날이 밝을 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쌓아온 것들을 다 털어놨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던 것, 명절에도 쉬지 못했던 것, 소희가 태어나던 날 어머니가 오지 않으셨던 것, 저도 말했습니다. 유산을 했을 때 시어머니가 얼른 또 가져봐라고 하셨던 것, 소희 유치원 졸업식에 오시지 않았던 것, 우리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그리고 해가 뜰 무렵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자고. 가게도, 동네도, 어머니도 다 내려놓자고. 아침에 남편은 가게에 전화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주임 선생님께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부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전화해를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은 잠시 멍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분들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하다고, 건강하시라고. 12회가 하룻밤 사이에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준혁이한테서도 왔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수십 개 쌓였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게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소위 장난감, 그리고 남편이 오래전부터 모아온 조리도구 몇 가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 가요? 남편이 답했습니다. 춘천. 춘천이요? 아버지가 예전에 작은 집을 하나 사두셨어. 어머니도 모르는 곳이야.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우리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피로연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소희는 뒷좌석에서 잠들었고 저는 차창에 기댄 채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도망치는 게 답인지.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선택을 하셨으니까요. 춘천은 고요했습니다. 서울의 소음과는 달리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이 말하던 집은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방 2개의 부엌, 작은 마당,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소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살아? 응, 우리 소희,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아이의 눈에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아 눈을 맞췄습니다. 소희야, 이제 할머니 집 안 가도 돼.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아이 얼굴에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피로연에서 들은 말들,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 아직 아이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마당을 쓸었습니다. 저는 부엌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통장에 남은 돈은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12해 동안 제대로 된 월급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필요한 만큼만 써왔던 거라 우리 이름으로 된 돈은 제 적금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아야, 나 일자리 알아볼게. 주방 일이라도 하면 되니까. 당신이 주방장인데 아무데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 지금 고를 처지가 아니잖아. 먹고 살아야지. 남편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해봐요. 내가 적금 깰게요. 당신 솜씨면 어디서든 통해. 남편이 저를 받아들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게 직원이었던 수경 씨가 전화로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수경 씨는 남편에게 10년 가까이 신세를 졌다며 조용히 걱정해주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승민이가 며칠 안에 돌아올 거라 믿으셨다고 합니다. 준혁이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승민이가 어딜 가겠어. 배고프면 기어서라도 돌아오지. 그때 무릎 꿇으면 다시 주방에 넣어줘. 준혁이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형이 자존심이 세서 한동안은 안 올 거예요. 그 사이에 제가 잘해볼게요. 준혁이는 본점 주방을 접수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던 직원들을 하나씩 내보냈습니다. 수경 씨도 압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주방에 들어와 이것저것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찹쌀 비율이 왜 이렇게 높아요? 원가가 너무 나오잖아요. 수경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비율이 우리 떡맛의 핵심이에요. 줄이면 질감이 달라집니다. 준혁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장이에요. 내 방식대로 합니다. 따르기 싫으면 나가시고요. 그렇게 주방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고 찹쌀 비율이 바뀌었고 재료도 더 싼 것으로 교체됐습니다. 맛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혁이 아내 미진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있던 고급 포장재와 명절용 도자기 그릇들을 꺼내 중고 거래 앱에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창고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셔서 몰랐다고 합니다. 수경 씨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새 사장이고 어머니는 아들 편만 드시니까요.
우리는 춘천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적금을 깨서 시장 골목 안에 작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임대료가 싸고 주방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메뉴를 고민했습니다. 떡은 하기 싫어. 그건 이제 어머니 것이니까. 그럼 뭘 할 거예요? 강원도 재료로 솔직하게 하는 거. 찰옥수수 시루떡이나 감자전. 춘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남편 눈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요리 얘기를 할 때만큼은 살아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춘천 분식. 화려하지 않았지만 우리 것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홀을 보고 계산을 맡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소희는 학교를 마치고 가게 구석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분들이 먼저 알아봐 주셨습니다. 사장님, 감자전이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 손맛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됐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소희도 밝아졌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고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2달째부터 매출이 늘었습니다. 하루에 3, 4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적자는 아니었지만 여유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남 눈치 안 보고 우리 손으로 번 돈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밤 말했습니다. 정아야, 미안해. 이런 작은 가게밖에 못 줘서. 무슨 소리예요? 밖간의 떡집보다 여기가 100배 좋아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12해 동안 지쳐있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즈음 수경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본점 상황이 심각해요.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맛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단골들이 안 오세요. 수경 씨가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찹쌀 비율 변경, 재료 교체, 숙련 직원 이탈, 미진 씨가 창고 물건을 빼돌린 것까지. 저는 한숨을 쉬며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사장님한테 잘하고 있다고만 보고한대요. 실상은 단골이 하나씩 떠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준혁이는 요리를 모르는 사람이야. 소리만 알지 맛을 모르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우리 일이 아니니까. 남편은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키워온 곳이 무너지는 걸 보는 마음이 아예 없을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서울 밖간의 떡집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단골들이 맛이 예전 같지 않다며 발길을 끊었고 온라인 리뷰에 부정적인 말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는 배달 플랫폼 광고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으면 소용없었습니다. 한번 온 손님이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셨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준혁이에게 넘기기로 한 결정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두려우셨던 거겠죠? 그래서 잠깐의 어려운 시기라고 스스로를 달래셨습니다.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분점 하나가 적자를 못 버티고 문을 닫았습니다. 준혁이는 어머니한테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통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준혁이는 그 돈을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한 방을 노린 거였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면서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준혁이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진 씨는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살 길을 준비했습니다. 금고에서 돈을 꺼내 자기 통장으로 옮기고 창고 물건을 계속 팔았습니다. 이 가족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겠죠. 어머니는 그걸 모르셨습니다.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춘천은 평화로웠습니다. 소희가 학교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점점 늘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새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처음으로 우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기 싫었지만 계속 울려서 결국 받았습니다. 형수님, 저 준혁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형수님,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요? 네,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형한테도 연락했는데 안 받으셔서요. 형수님, 한 번만 올라와 주세요. 어머니가 형을 찾으세요.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가볼게. 저도 같이 갈까요? 아니, 소희랑 여기 있어. 나 다녀올게.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아야. 응.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아야. 어머니 병원에 없어. 심장이 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준혁이가 거짓말한 거야. 어머니는 건강하셔. 나한테 우리 떡 레시피랑 납품업체 리스트 달라는 거야.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아야, 지금 어디 있어? 가게 근처에. 당장 소희 데리고 집에 가. 문 잠그고 밖에 나오지 마. 준혁이가 사람 보냈을 수도 있어. 왜요? 설마. 그냥 해. 빨리. 소희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소희가 무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오후에 정말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소희를 꼭 안았습니다. 사모님, 나오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안 나오시면 열게요. 준혁 사장님이 보내셨어요.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역시 안 됐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 잠금 장치를 부수는 소리. 저는 소희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모님이시죠? 같이 가셔야겠어요. 누구세요? 나가요? 준혁 사장님이 만나자고 하세요. 얌전히 오시면 아이한테는 손 안 대요. 소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달아나려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차에 태워졌습니다. 소희가 계속 울었고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박간의 본점이 아니라 외곽의 어두운 창고로 갔습니다. 준혁이와 미진 씨가 안에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형수님.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준혁아, 이게 무슨 짓이야? 형수님, 저도 급해요. 형한테 레시피랑 업체 리스트 받아야 하는데 형이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설득해 주세요. 이러면 안 돼. 소희 데리고 온 게 보여? 형수님이 잘 말씀해 주시면 금방 끝나요. 형한테 전화해 주세요. 미진 씨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 감정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여보, 정아야, 괜찮아? 소희는? 목소리를 짜내서 말했습니다. 우리 창고에 있어. 준혁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준혁이가 전화를 빼앗아 갔습니다. 형, 나야. 레시피랑 납품업체 리스트. 지금 줘. 안 주면 형수랑 조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준혁아, 미쳤어? 형, 나 지금 절박해. 가게가 망해가고 있어. 형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집안 다 망해.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무거운 침묵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 준혁아, 지금 가고 있어. 정아랑 소희한테 손끝 하나 대지 마. 다 줄게. 소희를 안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빠 온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달려와서 저와 소희를 안았습니다. 소희가 아빠 품에 파고들며 울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준혁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가져왔어.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레시피야. 납품업체 리스트는 휴대폰에 있으니까 직접 봐. 준혁이가 공책을 낚아챘습니다. 미진 씨가 남편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확인하더니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형 이제 가도 돼. 남편이 저와 소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창고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남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정아야,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희도 아빠를 보며 울었습니다. 아빠, 무서웠어.
남편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우리 소희. 아빠가 못 지켜줘서. 셋이서 오래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아야, 이제 참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준혁이랑 어머니한테 법으로 끝낼 거야. 남편 눈에 처음 보는 결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춘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희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들었고 저는 아이 곁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방 안구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뭘 찾아요? 아버지가 남긴 서류.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무슨 서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나중에 필요하면 서재 금고를 열어보라고. 비밀번호는 아버지 생일이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서재 구석에서 작은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저도 함께 읽었습니다.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박간의 전통 떡집의 소유권은 우선 장남 박승민에게 귀속된다. 다만 차남 박준혁에게 경영을 위탁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게의 맛과 품질을 유지할 것, 기존 직원을 임의로 해고하지 말 것, 위생과 안전을 엄격히 지킬 것. 이 조건을 위반하거나 가업을 고의로 손상시킬 경우 소유권은 자동으로 장남에게 복귀된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남편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남기셨어. 우리는 서로 마주봤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한테 무기가 있다는 것을. 준혁이를 법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을 들고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저는 소희와 춘천에 남았습니다. 불안했지만 남편을 믿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편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도 제대로 받으셨네요. 조건 위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남편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경 씨와 거래처 대표분이 몇 달에 걸쳐 보내준 자료들이었습니다. 재료 변경 기록, 직원 해고 목록, 위생 경고 문서, 단골 고객 진술서, 그리고 미진 씨가 창고 물건을 빼돌린 거래 내역까지. 변호사가 서류를 훑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준혁이는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증거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형이 떠나서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찹쌀 비율을 임의로 바꾸고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위생을 방치한 것이 최선인지 준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경 씨가 증인으로 섰습니다. 저는 박승민 사장님과 1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새벽마다 나오셔서 재료를 직접 손질하셨고 한 번도 기준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박준혁 사장님이 오신 이후로 재료가 바뀌고 손님이 떠났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거래처 대표 최 사장님도 나왔습니다. 박승민 씨와 12년째 거래했습니다. 그분이 없어진 뒤 납품 물량이 줄고 품질 기준도 흔들렸습니다. 증언이 쌓일수록 준혁의 입장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어머니도 법정에 오셨습니다. 많이 늙어 보이셨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유언장 조항에 동의하느냐고.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승민이가 가게를 갖는 게 맞아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도 남편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빠르게 났습니다. 증거가 분명했으니까요.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여 박간의 전통 떡집의 소유권을 박승민에게 이전한다. 박준혁은 감금 및 협박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준혁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남편은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오려 하셨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아야, 가게 되찾았어. 알아요. 근데 나 안 가져갈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박간의 떡집 안 가져갈 거야. 팔 거야. 12해 동안 키운 곳인데. 그래서 거기엔 상처가 너무 많아. 어머니 차별, 준혁이 배신, 다 싫어.
나는 이제 춘천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냥 우리 가족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더 이상 미련이 없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판결 이후 남편은 박간애를 정리했습니다. 직원분들 밀린 월급을 다 드리고 건물주에게 빚을 갚고 가게를 내놨습니다. 다 하고 나니 손에 남은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준혁이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가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게도, 돈도, 아내도. 미진 씨는 남편이 법정에 서던 날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미 그럴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겠죠. 어머니는 준혁이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큰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작은 데를 얻으셨다고 했습니다. 많이 늙으셨다고 수경 씨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춘천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춘천 분식에서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손님들이 반겼습니다. 사장님, 올해 어디 계셨어요? 서울에 잠깐 일이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오늘 수육 주세요. 여기 수육이 최고거든요. 평범하고 바쁘지만 행복한 날들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주방에서 요리했고 저는 홀을 봤고 소희는 학교 마치고 숙제를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이 조금씩 흐릿해졌습니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아야, 우리 잘한 거지? 당연하죠. 가게 다 잃고 돈도 별로 없고 대신 뭘 얻었는데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뭔데? 평화. 그리고 진짜 우리 삶. 남편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별을 봤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춘천 분식은 동네에서 꽤 알려진 곳이 됐습니다. 서울에서도 손님이 왔습니다. 블로그에 이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주방 보조를 한 명 뽑았습니다. 부지런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요리를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 해야 밥맛이 살아. 불 조절이 중요해. 남편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박간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많이 작아지셨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셨고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승민아, 주소를 수경이한테 물었다. 남편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니가 가게를 둘러보셨습니다. 작은 데네. 네, 작지만 우리한테 충분해요. 어머니가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물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민아, 어머니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남편이 침묵했습니다. 너랑 정아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알아. 12해 동안 나는 눈이 멀어서 보질 못했어. 손자에만 매달리다가 정작 집안을 일군 사람을 내쫓았지. 그건 잘못이었어.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승민아, 용서해 줄 수 있니? 남편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원망은 안 해요. 그런데 용서도 아직은 못하겠어요. 우린 이제 각자 삶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소희 얼굴만 한번 볼 수 있을까? 남편이 잠깐 망설이다 불렀습니다. 소희야, 이리 와봐. 소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보자 잠깐 굳었습니다. 그 눈에 예전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희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소희한테 못되게 굴어서.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뒤로 숨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거두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맞아. 할머니가 잘못했지.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럼 나 가볼게. 승민아,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어미 소원이야. 어머니가 문을 나서셨습니다. 남편이 창으로 어머니 뒷모습을 봤습니다. 굽은 허리, 느린 걸음. 남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요? 응, 그냥 씁쓸해.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 복잡한 마음을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아야, 어머니 생활비 좀 보내드릴까? 보내고 싶으면 보내요. 많지는 않아도 그냥 살아계시기나 하셨으면 해서. 남편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완전히 끊지도 않고 다시 가까워지지도 않는 거리를. 겨울이 왔습니다. 춘천에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소희가 친구들과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따뜻한 국물 요리를 준비하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오래 하지 않는 날들이 늘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 가족은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남편과 저, 소희, 셋이서 건배했습니다. 소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해? 응, 우리 소희. 나도 행복해. 아빠 엄마가 웃으니까. 저는 소희를 안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춘천분식 마당에 꽃이 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마당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남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진짜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먼 곳에서 조용히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보내드리는 생활비를 받으시면서 준혁이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천천히 일어서고 있다고 수경 씨가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많은 걸 잃었습니다. 큰 가게도, 재산도, 열두에도. 그런데 더 많이 얻었습니다. 평온함과 행복, 그리고 진짜 가족. 밖간의 간판은 내려졌지만 춘천분식 간판은 따뜻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진짜 가치는 크기에 있지 않다는 걸 이제 압니다. 그리고 진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이라는 것도.